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잠실센터장 신영숙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은퇴 준비 필수사항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은퇴자금 점검하기, 두 번째는 금융자산 간의 배분과 리밸런싱 전략, 그리고 세 번째 인생 이막 커리어 준비하기, 네 번째 퇴직금 관리하기, 다섯 번째 건강보험 알아보기로 은퇴 전 꼭 알아보아야 할 필수사항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은퇴자금 점검하기인데요. 은퇴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보통 은퇴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는 40에서 50대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녀 결혼 자금, 은퇴 자금 등 지출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종잣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퇴 자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지출이 생기는 시기는 은퇴 자금을 해지해서 사용하는 사례에 특히 유의해야 하고요. 은퇴 자금은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철칙을 꼭 세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0대에 가까워질수록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의 일부는 연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은퇴 후 생활비 중 80% 이상이 연금에서 현금 흐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금융자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50대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현금 흐름을 위해서 현금으로의 어떤 스위프트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상 은퇴 생활비 수준을 정하는 것이 은퇴 설계를 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 전 생활비의 70% 수준에서 설정하는 게 가장 실천하기 쉽고 적정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령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평균 적정 생활비가 부부 기준, 개인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최소 노후 생활비가 부부 기준 198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가 277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노후 생활비는 222만 원에서 적정 생활비는 332만 원으로 가장 높은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최소 생활비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조금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통계치를 보면서 저희 센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현실과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보통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이신 경우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은퇴 후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최소 한 35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 그리고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500만 원 이상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은퇴 후에 수도권이나 서울살이를 하는 거는 전체 평균 대비 조금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이제 결정을 했다면은 이 부족한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남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생활비가 필요한 거가 은퇴 준비율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퇴 준비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보셔도 되고 간단하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나이와 나의 은퇴 나이 그리고 내가 살아갈 연령대 요거를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설정한 생활비가 얼마이고
고정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하면 사실 돈 쓸 때가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리고 은퇴했으니까 그동안 못한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결혼 비용도 좀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들을 감안해서 내가 지금 현재 준비해 놓은 은퇴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율을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부족하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또는 그래도 이제 만들기 힘들다면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미리미리 계획에 세워두시면은 은퇴 준비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셨거나 또는 연금 자산을 많이 마련해 두셔서 은퇴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은퇴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퇴 자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금융 상품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상품의 장기 투자 특성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상품을 선정할지를 결정하는 거에는 핵심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그 MBTI라고 하잖아요. 나의 MBTI나 투자 성향을 무시한 어떤 금융상품을 선정했을 때 굉장히 그거를 힘들어하고 나중에 다시 되돌리려면 많은 시간이 흐르는 거를 저희는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재무 목표와 투자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재무 목표와 투자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분위기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운용하다가 후회를 반복하면서 어떤 내가 은퇴 자금으로 모아놓은 자금이 쪼그라들거나 어떤 계획과 어긋났을 때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항상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힘든 구간이 왔을 때 내가 처음에 세운 재무 목표와 투자 기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야 은퇴 준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나의 투자 성향과 경험을 솔직하게 반영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잘 고려해서 상품을 운용해야 되는데요.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갑자기 남들이 이게 좋다 그래서 그거를 덥석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남은 은퇴 기간이 짧았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상품으로 유지를 하시고요. 나는 건강하고 아직 한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여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나의 기대 수익과 위험 추정을 고려해 가면서 투자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자산의 비중 조절인데요. 우리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할 것이냐, 실적 배당 상품을 할 것이냐, 5대5로 할 것이냐, 7대3으로 할 것이냐, 3대7로 할 것이냐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상품을 투자해 놓았을 때 항상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운용을 할 것인지 적극적인 운용을 할 것인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할 것인지를 점검해야 하고요. 금융시장 및 수익률 점검도 항상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금융자산을 조절할 때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데요. 이 리밸런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리밸런싱은 기존의 상품을 조절하는 걸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리밸런싱의 구분이 날짜 기준 리밸런싱과 목표 기준 리밸런싱이라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날짜 기준 리밸런싱의 방법은 달력의 날짜를 정해놓고 리밸런싱을 매년, 매분기, 매달 등 본인이 주기를 결정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의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은 조금 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날짜 기준 리밸런싱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고객의 목표 자산 배분이 국내 주식형 펀드 50%, 해외 주식형 펀드 50%라고 처음에 설정을 했어요. 1년 후에 자산 배분을 열어보니 국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35%고 해외 주식형 펀드의 65%로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자산 배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추가 납입을 진행하는 것이 이 날짜 기준 리밸런싱의 방법입니다. 이 날짜 기준 리밸런싱의 장점은 리밸런싱 날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정기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 포트폴리오 점검 시기 사이에 어떤 충격이 발생할 때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기준 리밸런싱에 대한 방법인데요. 요거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기준 자산 배분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때 리밸런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고객의 목표 자산 배분이 처음에 국내 주식형 50%, 해외 주식형 50%로 배분을 했는데 나중에 변경된 자산 배분이 국내 주식형 40%, 해외 주식형 60%가 됐을 경우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을 사서 처음에 했던 대로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이 바로 이 목표 기준 리밸런싱 방법입니다. 이 목표 기준 리밸런싱 방법의 장점은 시장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익률의 알림 서비스라든지 자산 현황 보고서 신청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기준 자산 배분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때서야 리밸런싱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목표 기준 리밸런싱의 단점입니다. 자, 스스로 리밸런싱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리밸런싱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특히 개인들인 경우에는 정보에 취약하고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다면 저런 것 같아서 나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의 자산이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내가 만족한다 할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쭉 유지를 하면 되겠지만 높아지는 물가와 또 내가 나중에 은퇴 후 자산을 잘 관리해서 수익을 좀 높여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신이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상품이 TDF라는 생애주기 펀드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경제 기사를 한번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생애주기 펀드의 설정액이 10조를 넘었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제 고령화를 대비해서 이렇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최근 5년 안에 5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내용을 보고 이 TDF라는 생애주기 펀드의 운영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기에 맞춰서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이 생애주기 펀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TDF의 2055부터 2020까지 TDF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 숫자를 우리는 빈티지 숫자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내 생년월일에 플러스 나의 은퇴 나이를 더하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인 경우에 1970 더하기 60세에 은퇴한다. 플러스 60을 하면 203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내가 어떤 상품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70년생은 60세 은퇴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에 TDF 2030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F 뒤에 붙은 숫자가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55는 2055년에 은퇴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큰 상품을 운영을 하고 반대로
30이다. 그럼 2030년도에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다운시키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높인 그런 포트폴리오로 자동으로 리밸런싱 된다라는 상품이고요. 지금 각 그 금융기관에서 이 TDF의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인생 2막 커리어 준비하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50대를 넘으면 인생 2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 1막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취업을 하고 근로를 해서 가정을 일구고 일을 하는 기간이라면 인생 2막은 온전히 나만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갑자기 닥치는 대로 맞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20대 후반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커리어를 준비합니까? 중학교 다녀야죠, 고등학교 다녀야죠, 대학 나와야죠, 뭐 토익 준비해야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 30년의 어떤 인생 1막을 살아냈다면 인생 2막도 거의 인생 1막과 가까운 그런 30년, 40년의 인생을 지내야 되는데 어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이 2막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그 2막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커리어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 2막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활용하기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취업이나 이직이나 역량 개발에 필요한 직업 훈련 활동을 위해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카드예요. 실업자를 위한 내일 배움 카드와 재직자를 위한 내일 배움 카드를 합쳐서 하나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실업자나 재직자, 자영업자 관계없이 누구나 카드 한 장으로 5년간 훈련비 300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 제도입니다. 다음은 중장년 경력 설계 카운슬링 제도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직이나 전직, 창업, 퇴직, 은퇴준비 컨설팅 등의 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상 1000명 미만인 중소기업 재직자고요.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중장년 경력 설계 카운슬링은 지원 혜택이 100만 원 내일 배움 카드로 지원이 된다고 하고 개인 부담금은 없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중장년층 인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인데요. 주변에 알아보니까 저희 직장 동료 중에도 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1등인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꼭 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해서 어떤 직업군을 형성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은 꼭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커피 바리스타 2급 과정이고요. 3순위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과정, 그리고 4순위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 5순위가 공동주택 회계 실무 양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곧 노후 부장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중장년층의 내일 배움 카드 인기 과정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한번 알아보면 남성의 1위는 지게차 운전기능사고요. 2위가 굴착기 운전기능사, 3위가 전기기능사, 4위가 방수기능사, 5위가 조경기능사래요. 그리고 여성분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과정은 1위가 한식조리사, 2위가 건축도장기능사, 3위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그리고 4위가 제빵기능사, 5위가 방수기능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근로자라면 이 은퇴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퇴직금 관리하기인데요. 우리가 국민연금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라면은 이 퇴직연금은 기업이 보장하는 제도이면서 퇴직연금 제도이면서 이 퇴직금 금액이 굉장히 거의 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보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연금이 더해져서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고 보다 윤택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내 노후가 좀 더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퇴직금을 관리하려면 퇴직금을 받을 때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퇴직금 받을 때 어떤 걸 확인해야 할까요? 5가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의 수령 계좌를 선택할 때 연금 계좌의 가입일이 중요합니다. 어려우시죠? 네. 퇴직금 수령을 하면 우리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고요. 또 IRP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내가 퇴직금을 수령할 IRP 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냐 그 이후냐에 따라서 연금을 5년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10년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13년 3월 1일 이전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연금 수령 한도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퇴직소득세를 더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해서 5년으로 딱 받아야 되고 10년에서 10년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 퇴직금을 20년 동안 나눠 받겠다. 그럼 이 계좌가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퇴직금을 받아서 어딘가에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 수령 한도가 크고 연금 수령 한도가 클수록 퇴직소득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최소 수령 기간이 5년짜리가 10년짜리에 비해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중간정산 내용인데요. 회사에 다니면서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중간정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중간정산 특례 적용을 내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근로자들은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중간정산 특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불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중간정산 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이 퇴직연금의 가입 연도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제가 연금 계좌의 가입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내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만들어 놓은 IRP 계좌가 없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 놓은 계좌만 있다거나 아니면 퇴직 직전에 새로운 IRP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2013년 3월 1일 이전이 아니면 10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직하고 있는 이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날짜가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에 그 날짜를 기산일로 끌고 와서 최소의 연금 수령 기간을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날짜가 2013년 3월 1일 이전이라면 나는 엊그저께 만든 내 IRP 계좌도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5년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금 수령 기간을 알아야 내가 이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의 가입 연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요. 네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은 만약에 퇴직할 나이가 55세 이후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55세 이전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55세 이전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의 가능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55세 이전이면서 내가 55세 이상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면은 괜찮지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했는데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든지 중도금을 납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를 써야 된다든지 할 때 이 퇴직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지금 노후를 위해서 매년 입금했던 그 IRP 계좌로 덥석 만약에 이 퇴직금을 받아버리면 55세 이전에는 IRP를 인출할 수 있거나 또는 일부 해약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계좌를 해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이 계좌까지 같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전이라면 내가 이 퇴직금을 받아서 55세 이전에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IRP가 아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은 부담금의 계속성 운영 지시 즉 입금 예정 상품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좀 금융기관에서만 쓰는 말이라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IRP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IRP가 정기예금일 수도 있고 펀드일 수도 있고 정기예금과 펀드가 혼용된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을 때는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70%가 펀드고 30%가 예금으로 운용을 잘 해왔고 수익률도 괜찮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이 계좌로 퇴직금 받았어요. 2억, 3억. 그러면 소액이 입금될 때는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좀 오르내려도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 상품을 확인하지 않은 대가로 갑자기 그 큰 금액이 자동으로 주식형 펀드에 매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가 돼서 오르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들어온 날 운이 좋아서 올랐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2, 3%만 떨어져도 큰 금액이 손실이 나게 되고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상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 입금 들어온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해야 될지 계획에 서지 않았다면 고유대 계정이라는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 예정 상품을 변경해 놓은 후에 퇴직금이라는 큰 목돈이 들어왔을 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상품의 운용 지시를 다시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퇴직금 받을 때 이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데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평가 금액 또는 연금 개시 연도일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신청일 당일의 평가 금액 나누기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0%인데요. 굉장히 딱 보면 어려워 보여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2013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5년 최소 연금 수령 기간 5년이라고 했고 그 이후는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이 바로 이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5년짜리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누기 5 곱하기 120%이고 10년짜리면 나누기 10 곱하기 120%로 쉽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 연금 수령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설정하는데 연금 수령 연차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퇴직금이 10억이고 2023년도 연금 수령 연차가 3년 차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운용 수익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을 하자마자 첫 해 내가 찾을 수 있는 한도는 1억 5천만 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10억, 내 퇴직금이 10억이라고 했죠. 10억 나누기 11-3. 연금 수령 연차가 3년 차이기 때문에 11-3을 하는 거고 곱하기 120%를 하면 1억 5천만 원의 연금 수령 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연금 수령 한도가 1억 5천이면 내가 10억을 퇴직금을 받아도 1억 5천밖에 찾지 못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찾는다면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할인을 받지 못할 뿐 그 이상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024년도는 1억 7천만 원이죠. 10억 나누기 11-4 곱하기 120%의 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바로 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 한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야 내가 퇴직소득세를 할인받을 수 있고 절세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제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에 대해서 확인하고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직장에서 중간정산에 이력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한 후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주는 제도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동일 직장에서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에요. 이력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으로 받은 퇴직금을 합한 후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 주는 제도이다. 두 번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기 좀 쉬우시죠? 그러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특례 적용 대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6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두 번째는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세 번째는 관계사에서 전출 오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네 번째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사업 양도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다음은 직원에서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대상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종 퇴직할 때 꼭 중간정산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C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이 중간정산 특례를 누가 챙겨주지 않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금융기관에서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안 챙겨줘서 덜컥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를 떼고 주니까 퇴직소득세가 원래 이렇게 많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우리 전문가가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 저희는 많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대비 퇴직소득세의 비율이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좀 높다. 적정하다, 좀 낮다 이런 거를 계산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장님 중에서 아주 예리하신 분이 어떤 분을 상담하다가 퇴직소득세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유불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무려 세금을 6,500만 원이나 더 절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을 받는 게 유리한데 받지 않고 그냥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나중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다시 더 낸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다면 해지하기 전에 그 IRP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 확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직 중인 직장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 사내 인사 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려져 있는 내용도 있는데 올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 온라인 페이지에 신청해서 제출 근로사업의 지급 명세서 쪽으로 가셔가지고 퇴직소득에서 지급 명세서를 선택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은퇴 준비 꼭 알아봐야 할 내용 중 5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소득은 단절이 되는데 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바로 이 건강보험료인데요.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건강보험료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고 또 회사에서 50% 부담해 주기 때문에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퇴직하면 일단 월급은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은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과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생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들어가는 소득은 일단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공적연금소득, 그리고 그 외의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금융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어요. 이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반영이 되고 부과 기준은 100%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 보험료를 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금융이나 배당소득이 1,000만 원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꼭 챙기셔서 1,000만 원 아래로 유지하시는 게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인데요. 사업소득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00%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이제 일시적 근로소득이에요. 정기적 근로소득은 직장 가입자 그 보험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로소득은 일시적 근로소득일 경우 일시적 근로소득에서 소득 공제 전 금액이 50% 적용되고요. 우리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군인연금의 세전 총 수령액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은 재산소득이에요. 재산소득에 포함되는 거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요 네 가지예요.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그 다음에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공시지가의 70%, 그리고 자동차는 출고일로부터 8년 이내 차량 기준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요게 포함이 돼서 점수로 환산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책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좀 적게 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먼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이 가장 쉽지만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어요. 작년 9월 1일부터.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은 소득 기준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예요. 그 전에는 3,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간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는 조건이 둘 다 충족이 돼야 우리가 피부양자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과표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이 소득 기준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피부양자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좀 안내 드리겠는데요. 바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득 2천만 원 안에는 금융소득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융상품 중에는 금융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어요. 바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자는 주지만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저축보험. 요거는 이제 보험 상품 중에 10년을 유지하면은 이자는 주되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한도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1년에 2천만 원까지 5년에 1억까지 저축해서 비과세 또는 세금 우대 조건을 적용해드리고 여기에 붙은 모든 수익은 금융소득에서 제외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길지도 않으면서 이자도 받으면서 금융소득을 절세할 수 있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을 활용해서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소득의 귀속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에요. 동일 연도의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만기나 인출 시점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소득이 뭐 1억에 많아봤자 200만 원 연간 발생되는 소득이 1억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금리가 뛰어오르면서 만약에 작년에 금융권에 예금을 했다라면 거의 4%에서 5%대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금융 자산은 동일한데 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예 신규 할 때부터 1년 만기 상품, 2년 만기 상품, 3년 만기 상품을 쪼개서 가입하시거나 또는 동일 연도에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일부는 동일 연도에 찾으시고 일부는 다음 해로 만기를 넘겨서 해지를 해서 금융소득의 귀속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형 IRP가 있겠죠. 개인연금의 종류에는 개인형 IRP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이런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이 개인연금 계좌에 붙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자격증 취득하셔서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센터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퇴직 일자리 지원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도 있고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제도, 구직 컨설팅 제도를 이용해서 재취업을 하면은 지역가입자에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를 연간 동일한 기간으로 3년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퇴사를 했어도 기존에 내가 유지하고 있던 직장 가입자를 3년 더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임의계속 가입 제도인데요. 급여가 높을 때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임의계속 가입 제도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지역가입 보험료와 이 임의계속 가입제도로 활용했을 때 보험료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이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일단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해서 아무래도 재취업을 하면은 급여가 조금 낮은데 재취업을 하잖아요. 원래 내가 다니던 회사보다 재취업해서 급여가 낮은 회사에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그 회사를 퇴직할 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보료 조정 신청 이용하기인데요.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1월까지는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줄었다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감소 신청을 해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야 바로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해서 그냥 낸 보험료도 나중에 소급해서 다시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은퇴 전 5가지 알아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퇴 설계는 잘 성공을 하려면 5가지 F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낸스, 그래서 첫 번째 F고요. 우리가 돈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취미와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필드, 펀, 프렌드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건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은퇴 생활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